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김일성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즉 한국 전쟁을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전. 이것은 큰 실언입니다. 내전이라고 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주장은 이제 완전히 배제되고 이게 낡은 주장입니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주장인데 그 내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누구 잘잘못이 아니다. 민족 내부의 전쟁이었는데 왜 미군이 유엔군의 기치를 들고 참전했느냐. 유엔군이 침략군이다. 중공군이 개입한 것은 그 유엔군이 개입한 데 대한 대응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그 억지 논리의 틀이 내전인 것입니다. 내전. 6.25 전쟁은 남침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모택동의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일요일날 비겁하게 동족의 등에 비수를 꽂은 남침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은 바로 그 남침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김일성 집단을 침략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유엔군 파병이라는 역사적 세계사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유엔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전인데 유엔군이 왜 들어왔느냐, 왜 개입했느냐, 그때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한국은 통일됐을 거 아니냐 하는 취지의 이야기로 오해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전. 이것은 빨리 취소를 해야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적에게,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지금 준전시 상태로 다가가는 이 핵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지도력의 문제점. 이것은 대통령마다 당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고전적 문제입니다. 민간인 대통령이 전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민간인 대통령이 전쟁을 과연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류는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로마, 유럽에서는 왕이나 최고 권력자가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왕좌에 앉아가지고 통치를 했지만은 전쟁이 나면 항상 일선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장군이 일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복잡해지면서 민주주의 정치가 되면서 그 기능이 분리되고 민간인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그분이 최고사령관이 돼가지고 국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민간인이 전쟁과 군대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면은 전쟁 지도를 잘하고 거기서 혼선이 생기면은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전쟁 지도자로서의 대통령. 우리는 다행히 전쟁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인데 가장 훌륭하게 전쟁 지도를 한 분을 갖고 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건국한 위대한 정치인이지만은 또한 위대한 외교관이지만은 무엇보다도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의 한국전쟁을 지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운터파트는 트루만 대통령이었어요. 나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을 이 전쟁 지도자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정옥 박사인데, 남정옥 박사입니다. 이분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인데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그 결정적 순간 6.25 남침
받고 이분이 서울을 떠날 때의 3일간 한 행동을 시간대별로 쭉 기록을 해보면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이상 잘할 수가 없다. 75살의 노인이 하나 빠뜨린 게 없었다. 완벽한 전쟁 지도를 했다. 이렇게 내립니다. 거부리 책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남침 이후 3일간 이승만은 국가 원수로서 또 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수행했다. 그 3일간은 75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가히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짜여진 이승만의 3일간 행적은 완벽 그 자체였다. 최고의 참모진도 그와 같은 매뉴얼을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벅찬 업무였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국가 지도자로서 그의 위대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극찬을.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극찬을 받을 정도가 됐느냐. 더구나 압도적 군사력에 의해서 기습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 강력한 강철의 인간이라는 스탈린도 1941년 6월 22일 날 나치 독일의 기습을 받은 직후 며칠 동안에는 제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기도 하고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어떤 때는 지금 소련군이 아주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은 별장에서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데리러 갔더니 스탈린이 아주 불안한 눈치로 부하들을 보더라는 겁니다.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계시냐고 서기장 동지 나가서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하니까 비로소 안도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기습을 당하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됐느냐. 첫날 한번 봅시다. 6월 25일 오전 10시 남침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거기서 즉시 전화를 걸면서 하와이에 머물고 있던 구축함 3척을 한국 해군입니다. 즉시 귀국하라 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1시간 35분 뒤 11시 35분에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미 대사관, 워싱턴에 있는 주미 대사관 장면 대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라. 제일 맨 먼저 하는 게 무초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과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알았습니다. 이 순간 미국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그때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없었습니다. 이게 자동 개입이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을 설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처음 한 게 대사 만나고 미국 대통령한테 빨리 구원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장면 박사가 즉시 트루만 대통령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기와 탄약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고 미국 극동군 사령부에 전투기 지원 요청을 합니다. 무초대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밤 10시에 다시 무초대사와 만납니다. 그 다음에 밤에 국방장관 신승모에게 군사경역자 회의를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 경험이 있는 사람을 모아라.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최초의 이 무초대사를 만났을 때입니다. 무초대사를 만나서 무초대사는 이승만 대통령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데 참 싫어하는 두 사람 사이 아주 관계가 복잡합니다만은 무초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은 무초대사가 상부에 보고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승만은 한국군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소총이 더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은 또
총력전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무초대사 앞에서 뭐라고 했냐? 모든 남녀와 어린 아이까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나왔으라도 싸우겠다라고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남녀와 어린이까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서도 싸우겠다. 이 결사항전의 의지가 무초대사를 통해서 워싱턴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좀 비슷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비록 남침을 당했지만 우리는 동족 사이다.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해서 전쟁을 하려면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싱턴에서는 정남이가 떨어져가지고 병력을 보낼 생각이 났다가도 철회했겠죠. 이승만이 버티지 않는데 미군이 온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감동시킨 게 이 말이죠. 어린이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총이 없으면은 돌멩이와 막대기로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 6.25 때 우리는 여군도 나오고 학도 의용군도 나오고 14살에서 18살 이 소년병은 전사자가 2,450명입니다. 대한청년단, 유격대, 노무장 모든 국민들이 결사항전한 것입니다. 그 최초의 전쟁 지도 방침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군인들과 군인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한민족 전부 다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결사항전 의지를 밝힌 것이 최초의 대미 메시지였습니다. 전쟁 다음 날 6월 26일입니다. 이분은 잠도 안 잔 것 같아요. 새벽부터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새벽 3시에 합니다. 26시. 그 다음에 오전에 다시 무초대사에게 전화하고 치안국을 아침에 방문하고 군사경력자 회의에 참여하고 국회, 이 바쁜데 국회에 나갑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상황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을 오후 2시에 방문합니다. 저녁이 되니까 서울시경국장이 와서 아무래도 서울을 지킬 수 없게 됐으니까 미리 피난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다시 다음 밤 9시에 주미대사관에 전화하고 그리고 메가더에게 또 전화하고 이제 신승모 국방장관이 와서 조병옥 씨와 함께 피해야 되겠다. 서울을 떠나야 되겠다고 건의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27일입니다. 3일째입니다. 3일 새벽에 청량리에 적의 전차가 들어왔다는 경찰의 보고를 받고는 새벽 3시에 서울을 떠나고 새벽 4시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대전으로 향합니다. 이게 3일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전문가 남정옥 교수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남 박사가 살펴보니까 남침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안보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일해야 했다는 겁니다. 요사이처럼 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고 국정원이 있고 정보 기능이 잘 되어 있었고 또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이런 체제를 갖추기 전이고 더구나 주한미군은 그 한 달, 1년 뒤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의 경험과 통찰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도하는데 하나의 허점도 없었다. 이승만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중앙정보국 그리고 미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건의받아 전쟁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력에 의존해 전쟁을 지도해 나갔다.
전시의 국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은 두 가지 원칙 하에서 행동했음을 알 수가 있다. 첫째는 우선 대통령과 자신과 정부 그리고 군이 해야 될 일을 정하고 그것부터 처리해 나갔다고 분석을 합니다. 즉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민간인은 완전히 군인들한테 맡겨버리든지 아니면 히틀러처럼, 히틀러는 하사 출신입니다만 그 장군들이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합니다. 일일이 간섭을.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처칠은 군인이 할 일과 자기가 할 일을 잘 구분해서 하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구분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전쟁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미국에 알리고 미국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는 데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바쁠 때 주로 전화하고 한 것이 무초대사, 메가더,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3일 동안 군부대에 가서 작전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인한테 맡겨놓았어요. 이런 경황이 없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군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났을 겁니다. 기습을 받은 군대는 다 혼란 상태에서 싸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게 무슨 질서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습을 받았으니까 일단 우리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군인한테, 전투는 군인한테 맡기되 외교, 보급은 내가 맡겠다는 겁니다. 내가 맡겠다. 그래서 우리가 남침을 받았는데도 남침을 받았는데 병력이 이게 뭐 보통 차이가 아닙니다. 순수한 이 병력은 우리의 2배인데 저쪽은 T-34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우수한 무기 중에 하나인 소련제 T-34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침이었습니다. T-34가 약 240대 됐습니다. 우리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 쇳덩어리가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본 사람은 공포에 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투기도 있어가지고 초기 며칠 동안에는 서울을 막 폭격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3, 4만 명 정도는 중국의 국공내전 때 중공군으로 참전했던 역전의 용사들이었어요. 이런 병력으로부터 남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보통 군은 그냥 와야 돼버린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싸웠습니다. 기습받은 상태에서 싸우면서 후퇴를 했습니다. 후퇴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조직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대 단위의 항복도 없었다고 합니다. 분대 단위의 항복도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기습을 받고도 항복하지 않았느냐. 믿는 게 2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참전한다. 첫날부터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것이 기습을 받은 국군을 지탱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버팁니다. 희망 없으면 용기를 낼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이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6.25 때 비교하면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딱 생각했던 게 2가지라고 이 남정옥 교수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한국 정부가 절대로 해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 제주도로 가자는 이야기를 낙동강 정선까지 밀렸을 때는 제주도로 수도를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미군이 하기도 합니다. 그때 아주 신경질을 냅니다. 권총을 보여주면서 내 권총으로 내 자살해버리겠다. 그게 갈 바에 이런 식까지 얘기합니다. 2번째, 일본군이 참전하는 거.
그것은 반대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에 KBS가 거짓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지도를 열심히 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만명 신청을 했다. 이런 황당한 기사를 내보낸 게 박근혜 시절의 KBS였습니다. 박근혜 시절. 지금 이 정부는 박근혜 시절의 KBS가 뭐 정권의 앞잡이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KBS가. KBS는 지금도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불만이라서 지금 KBS를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MBC와 더불어 공영방송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3일간 사실은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 3일 동안 워싱턴이 그 이승만에 호응해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이 첫날부터 이것은 미군을 보내야 된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하고 국가 의지로서 확인하고 유엔의 문제로서 상정을 해가지고 유엔이 유엔군을 파병한다는 역사적 결단을 하게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3일간 버텨낸 덕분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드디어 미국은 육군을 보내는, 그 전에 이미 해공군이 참전했는데 육군이 가장 중요해요. 육군을 보내는 결정적 결심을 하고 일본에 있던 24사단의 선발대 스미스 부대가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오산에서 최초로 북한군과 교전합니다. 그 첫 교전에서 스미스 부대가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 25일 남침을 당했습니다. 남침을 당했는데 바로 열흘 뒤에 미군이 와서 북한군과 싸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이라크에 파병하려면은 그 파병 동의안 처리하고 하는데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연 180만 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합니다. 그 사고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약 10만 명이 다칩니다. 이라크에 부시 대통령이 파병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5천 명입니다. 그 10배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정호 교수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지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핵무장한 저 깡패 김정은과 맞서가지고 5천만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서 이른바 촛불혁명을 설명하는 그 시간 아깝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6.25 남침도 견뎌낸 우리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유엔과 손잡고 미국, 일본과 협력해가지고 저 자살 미션을 수행하는 로켓맨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이 기회에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마 기립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생겼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간단합니다. 한미일 동맹입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입니다. 마치 6.25 때 이승만은 없던 동맹입니다. 동맹이 없었어요. 그때 동맹이 있었으면 김일성 남침 안 합니다. 없던 동맹도 만들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맹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뒤 4년 뒤에는 동맹이 됩니다만은 없는 동맹도 만들어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동맹도 이 보통 동맹입니까? 세계 최강의 동맹 아닙니까? 이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전쟁 지도자가 아니에요. 다른 지도자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을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그것은 본인의 자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전쟁 지도를 하느냐. 더구나 75살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조직적 뒷받침도 없는데, 더구나 기습받은 상황에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한 전쟁 지도가 기습받은 대한민국을 살려냈다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가 된다면 한국의 위기는 극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